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어떠한 국가든 기회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또한 현실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현 시대의 국가에서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고 하죠. 신분제도를 철폐하면서. 국가에서 신분제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신분 이동이 이루어지며 기회의 불균등을 제도화하는 규정에 틈이 생기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고, 신분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도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분제도가 금지되더라도 기회의 불균등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죠. 하여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회를 형식적 기회로 규정 지을 수 있으며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회를 내용적 기회로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형식적 기회와 내용적 기회는 일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상국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상국가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극신검 이치는 실현 가능하다입니다. 그 이유는 특정한 국가 상태를 이상국가라고 가정하는 전제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특정한 제도, 특정한 상태, 그것을 이상국가라고 규정하면 달성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형식적 기회와 실질적 기회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 나아가 달성하고자 하는 실천 과정 자체를 이상국가라고 규정하는 태극신검을 이론지에 입각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러한 상태에 이르면 이상국가가 달성된 것입니다. 즉 형식적으로 좀 불완전한 측면이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공정 실현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모든 국민들이 노력을 해요. 당연히 마땅히 공정을 실현해야 된다 생각하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상국가이지, 완전한 제도에서 일체의 불공정도 없는 사회가 이상국가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즉 이상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상국가의 그러한 혼을 지닌 국민들로 구성된 국가는 이상국가인 것입니다. 물론 이상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 중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정의 형태들 중 하나의 형태일 뿐이니 거론하는 모든 것들 역시 다 함께 추구되어야 온전한 이상국가의 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국가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절대자의 아들, 딸이니 그냥 간단하게 자녀이니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국민인 이상 공정한 기회를 지닐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기회와 내용적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를 얻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과 그리고 자격입니다. 자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형식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형식의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공정한 사회에 이르는 첫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술과 자격을 얻는데 공정이 실현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사회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위치에 배치되기 전까지, 지급을 얻기 전까지 말이죠. 교육 영역에서 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공정한 기회에 반드시 반하는 시도는 이상국가에서 악으로 규정됩니다. 그래요. 이는 모든 학생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천적인 능력에 의해 혹은 노력에 의해 놀라운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기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객관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인정된다면 올바르나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설립하는 학교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 전문학교, 예술 전문학교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한국에도 있죠. 체육학교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겠죠. 그것이 불공정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면 그건 불공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므로 공정한 기회 속에서 놀라운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그에 합당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맞는 것이지, 역으로 하면 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발전에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국가적 목적에 맞지도 않게 사적으로 교육시설을 갖추어 공정한 기회를 파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사회 배치되기 전 기술의 지능 및 자격은 교육 영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니 교육 영역에서는 기술을 습득하는 데 제한을 둬서는 안 되며 형식상 공정한 기회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의 사적 영역에 있는 위치에 배치되는 경우 공정한 기회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은 공적 영역에서 달성하는 것이 보장하는 것이고, 사적 영역은 또 다르다 이 말이죠. 몇 가지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부유할 경우 투입할 재산을 얻기에 유리한 관계로 기업 소유자가 되기 쉬운 반면에, 그렇죠, 기업 소유자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재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기업 소유자가 되기 유리하겠죠. 부모가 가난하면 기업 소유자가 되기 힘듭니다. 이러한 점은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의 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며 가족이 이루어서 당연하겠죠. 가족 단위로 사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막으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제도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가족은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단위죠. 내 돈 내 자식한테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라고 말할 경우 반박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목돈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목돈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면 새로운 기업, 즉 새로운 조직체가 생산하는데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다 가난해져요. 투자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또 세월이 흐르면 또 부자가 나타나겠죠. 다시 또 이상해지는 거죠. 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계속 가난이 이어지겠죠. 또한 혁명이 일어나 원점에서 시작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또 결국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그 말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문명이 파괴되고 많은 인간들이 고통과 피해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문명의 역사적 과정을 부정한 채 원점 시장 논리를 추구하는 이상국가 논리는 그런 식으로 이상국가를 주장하는 견해가 많죠.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실현도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석이 있죠. 사회 구성원들이 재산을 균등하지 않으니 재산을 균등하게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이 이상국가를 달성하기 용이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치상으로 따져보면 불균등하더라도 충분한 부를 가진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국가를 달성하기 용이하다. 그래요. 모든 부를 균등하게 나누어 모든 이들이 가난해질 경우 모든 이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어렵다.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 소수의 사회 구성원들만 부를 지닐 수 있게 된다.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충분한 부를 지닌 사회 구성원들이 많을 경우 충분한 부를 지니지 못한 이들만 충분한 부를 지니게 하면 되니 충분한 부를 가진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국가를 달성하기 용이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모든 이들로 하여금 충분한 부를 갖게 하는 것이 핵심이지, 부를 균등하게 나누어서 모든 이들이 가난해지게 하는 것이 핵심은 아닌 것이지요. 그 말 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의 신분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모든 이들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이 있으면 어떤가요? 재산이 있으면 노후 생활을 편하게 보낼 수 있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 부담이 덜어지죠. 그리고 후인들이 뒷세대들이 전세대보다는 용이하게 좀 인생이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 재산 형성을 장려하는 게 맞지 재산 형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재산을 부정적으로 보고
재산을 가족에게 그 상속하는 일을 죄악시 여기는 풍토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괜찮은 여겨지죠. 그것은 왜 그런가요? 그래요. 역사적 뿌리도 있겠죠. 그러한 관념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산업공상 그것도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꾸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재산이 긍정적인 우파 인사들이 많죠. 하지만 좌파 인사들이 견해가 마치 다수의 의견처럼 인식되잖아요. 현 시대에서는. 재산을 부정적으로 보고 재산을 되물리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말 다투기 싫으니까 얘기 안 하죠. 무슨 소리냐. 재산이 있어야지 그래요. 노후도 편하고 너희 자식들 또 너희 그래요. 뒷세대들이 너보다 나은 삶을 살지 않겠느냐.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너도 열심히 살아서 재산을 빨리 형성해.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좌파의 재산에 대한 견해가 다수설처럼 여겨질 뿐인 것이에요. 그래요. 따라서 이상국가의 관념을 구성할 때는 항상 여기 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사적 영역의 특정 집단에 배치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기회를 사적 영역에 속한 집단에 강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집단은 그 집단의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배치 방식과 운영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잘하는 인간들이 필요할 경우 국민을 뽑지 않고 외국인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집단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목표 달성에 유리하면 자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며 엄격한 규율에 입각한 활동의 목표 달성에 유리하면 경영자가 독재를 하는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렇죠. 목적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겠죠. 시키는 일만 하라는 기업 소유자가 있을 수 있죠. 산업에서 엄격한 규율이 중요하다면 또 반대로 큰 재량을 인정할 수도 있겠죠.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산업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딱히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은 사적 영역에는 없는 거죠. 따라서 제도화할 수도 없겠죠. 따라서 사적 영역에서 집단과 구성원의 관계에서 이상국가가 다루는 부분은 공정한 기회보다는 인격과 관련된 것과 다른 차원의 정의, 즉 활동 지출과 그에 대응하는 임금의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적 영역에서 직업 배치 시 공정한 기회는 이상국가에서도 보장이 힘들지만 직업에 배치되기 전 기술과 경험을 획득하는 데에는 최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주석이 있죠. 현 시대 한국 사람들은 공정의 실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국가에서도 공정의 실현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역시 있다. 하늘나라를 이루는 궁극의 법과 하늘나라법의 우선순위 참조하면 되겠죠. 공정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소개했죠.
그렇죠. 공정이 있겠죠. 하늘나라 법에도. 다섯 번째죠. 형식적 공정과 실질적 공정이 이루어지게 하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1, 2, 3, 4번이 있죠.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을 1번으로 하고 있죠. 그래요. 이웃 국가들이 존경하고 적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라. 그래요.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내부를 보면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죠. 뭐 사람이 죽고, 그래요. 재산이 파괴되는데 공정 같은 걸 따질 리가 없잖아요.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용적으로 현실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책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목적과 지위에 맞게 공정한 기회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부분과 제한을 받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더라도 부나 권력, 명예, 위치에 의해 기회에 차별받는다면 공정한 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분야를 사교육에 허용할 경우 부가 작용할 수 있으며 위치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 이상의 금액과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부에 의해 공정한 기회가 침해됩니다. 그렇겠죠. 또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할 영역에 주관에 입각한 권력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사회적으로 조성되어 있다면 이 역시 공정한 기회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또 권력으로 공정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로도 제도가 잘못되면 부에 의해서 공정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권력에 의해서도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례가 있겠죠. 2015년 신기남 국회의원은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로스쿨 원장을 직접 만나 압력을 넣었다는 설이 있으며 그런 설이 있었어요. 2015년에 최순실이 최소한으로 개명을 했다 하죠.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딸을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입학시켜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순실도 그렇죠. 그래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죠. 이처럼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부나 권력과 같은 내부적 요소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개입되지 않게 현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관리, 감독, 처벌 역시 요구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한국에서는 불공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남의 기회를 빼앗는 것을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일만큼 중요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멀쩡한 사람이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것도 그래요. 큰 범죄가 될 수가 있죠. 조심해야 돼요. 특히 한국에서는 조심해야 되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프로필. 나이 61세. 젊은 나이에 총장이 됐던 모양이죠. 지금 61세니까. 그래요. 나름대로 젊을 때 인기 있게 생겼잖아요. 크게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체처장,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학회 회장,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도 하고 잘 나가는 여성이었던 거죠.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제15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그래요. 학력사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템플대학교 대학원 물리학 석사, 과학자였던 모양이죠. 템플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 박사. 그래요. 책도 쓴 모양이죠. 그래요. 그래요. 무시무시한 일을 겪는 거죠. 큰 범죄를 저지른 거로 인식되어서 지금은 뭐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잘 살고 있겠죠. 그래요.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방에 있진 않겠죠. 감방 갔다가 나왔겠죠. 특별히 활동은 안 하죠. 뉴스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때 당사자도 뭐 하는지 볼 수 있겠죠. 정유라, 안민석 저격한 정유라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죠. 그래요. 한국의 입시비리를 대표하는 인물이 또 있죠. 조민 또 어떻게 사나 볼 수 있는 거죠. 여전히 뭐 활동 다 잘 살아요. 활동하면서 뭐 물속에 들어간 모양이죠. 좀 약간 미쳤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요. 뭐 큰일을 겪다 보면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공정을 해치는 일은 한국에서는 큰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구성원들에게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을 했죠.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것들 중 핵심적인 것들을 다루었는데 어떻게 지니는 것이 좋으며 이상국에서는 어떻게 지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각 개인에게 적합한 것을 올바르게 지니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니 모순이 발생합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다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의 형을 지닌 이상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인간들은 다 지니고 있지만 모든 능력들이 인간들마다 균등하게 배분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능력들이 전반적으로 우월한 인간이 있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1등한 인간도 선천적으로 존재합니다. 전반적으로 우월한 인간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점이 있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1등한 인간은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이는 선천적인 문제인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후천적으로 전개되는 활동이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강인한 의지력으로 자신이 지닌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하는 인간이 크게 성공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 내에서 일정한 분화의 지정을 획득하여 살아갑니다. 에디슨은 집안이 가난하여 12세 때 신문과자 등을 팔면서도 자신의 자질을 파악하여 실험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자질을 개발하였고 결국 1000종이 넘는 특허권을 지닌 발명이 되었으며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만 졸업하였으나 근로자로 시작하여 거대한 기업이 총수가 되었으니 인간의 의지와 후천적 활동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의 활동력은 잘 발휘되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죠. 두 사례 속에서 공통적으로 한도 돌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인생 역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참된 진리를 추구하며 끝없이 실천하면 질적 전환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질을 발견하여 한도 돌파를 추구하며 지니는 것, 이것이 후천적으로 적합한 것을 올바르게 지니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극신검에서 제시한 하나의 인생관이죠. 이상국가의 인생관. 한도 돌파를 추구해라. 현실에 자들하지 말고. 여기에 정의만 첨가되면 완전해집니다. 한도 돌파를 통해 추구하는 바를 취하게 되더라도 남의 것을 약탈하면서 지닌다면 이는 올바르게 지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국가에서는 사회의 정의로운 구조가 실현되어 있고
구성원들의 지적 수준이 정의는 당연히 알고 체화되어 있는 것이니 자기의 자질을 발견하여 한도 돌파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지니고자 하는 대상마다 특수성이 존재하여 고찰할 필요성이 있겠으나 이는 주제를 벗어나니 한도 돌파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내에서 작용하는 핵심적인 힘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사회적 위력, 사회적 교감력, 인간의 활동력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힘의 작용은 개별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결합하여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셋은 관찰도 용이하니 탐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힘을 사회 내 작용하는 3대 핵심 힘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자연에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도 힘이 있다. 대표적인 힘 세 가지를 골라라 이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위력, 권력도 포함되죠. 사회적 교감력 그런 것도 있겠죠. 사람들은 교감하면서 힘을 발휘하죠. 인간의 활동력 그래요. 태극신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태열 금화 정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수심용 제 식상 오로지 비록 마음에 있는 작용이 숨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 마음 작용은 바를 수도 있고 바르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우요선 회용 또한 작용이 그래요.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작용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회용 깨달아야 한다. 역시 불용지용 이 작용은 어떻다는 건가요? 또한 마찬가지로 작용하지 않는 작용이다. 비유적 표현이죠. 작용이 없는데 작용이라고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있는데 작용 아닌 작용이다. 그 무슨 말일까요? 알기 어렵다 이런 거죠. 있긴 있는데 눈치채기 어렵다 이 말인 거예요. 지요 미미 조청 가히 그래 아주 작게 미미하게 비추어 들을 수 있었다랍니다. 귀로 들을 수 있었다랍니다. 육체의 귀를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가히 비추어 들을 수 있었다랍니다. 육체의 귀로 듣는 게 아니겠죠. 왜 그런가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너스의 소리와 어리 소리가 구별되지 않아서 그래요. 어리작용을 일으키더라도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어리 소리인지 넋의 소리인지 즉 어떤가는 신의 소리인지 욕망에 가득한 영혼의 소리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하위조 어찌 비추는가 즉 안광자연 그래요. 곧 눈의 빛이 절로 비추는 것이다. 마음의 표상과 관념이 나타난다 했죠. 눈의 빛이 만들어내는 건 표상이겠죠. 절로 표상이 만들어지게 해야 한다. 빛은 뭐랬나요? 신의 뜻이죠. 신의 뜻이 변해서 표상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 여기서 눈은 육체의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마음의 눈을 가리키죠. 마음에도 눈이 있다 했죠. 목유내시 이불외시 눈이 오로지 안을 보는 것이지 밖을 보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눈으로 밖을 보는 것이 내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불외시 성년자 즉 내시야. 밖을 보지 않고서 깨닫는 것, 밖을 보지 않고서 보는 것, 보면서 깨닫는 것을 가리키겠죠. 보면서 깨닫는 것이 곧 안을 보는 것이다. 비실류 내시. 실제로 있는 것의 안을 보는 것이 내시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요. 실제로
있는 몸속을 보는 것이 내시가 아니다. 몸속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안을 보는 게 내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의 내시에서 내는 몸속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키겠죠. 하위청 어찌 들을 수 있는가. 즉이 광자청. 여기서 듣는 건 뭘 듣는다는 건가요? 어리 소리를 듣는 거죠. 곧 귀가 귀의 빛이 절로 나타나 듣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귀는 어의 귀를 가리키겠죠. 어의 뜻이 변해서 마음의 소리로 나타난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 말이죠. 유내청이 불외청. 귀는 오로지 안을 듣는 것이지 밖을 듣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귀로 밖을 듣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불외청이 성현자 즉 내청이야. 밖을 듣지 않고서 그래요. 안에서 듣고서 깨닫는 것이 내청이야. 안을 듣는 것이다. 비신류 내청. 실제로 있는 내부를 듣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는 것이 아니다. 역시 마음에서 듣는 것이죠. 내관을 한다 했죠. 내관에는 뭐가 있나요? 내청과 내시가 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시는 어떤가는 신의 포성을 나타나게 하여 보는 것이고 내청은 어떤가는 신의 뜻을 소리로 나타나게 하여 듣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번 한번 참뜻을 보겠습니다. 마음에 나타나는 작용이 포성과 관념에 달렸다고는 하지만 어리작용이 일어나게 하여 마음의 작용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작용을 깨달아야 한다. 어리작용은 넉스작용과 딱히 구별되지 않기에 알쏭달쏭하게 이렇게 엿들을 수 있을 따릅니다.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방법은 뭔가요? 떠오를 때마다 글로 남겨놓거나 요즘에는 현 시대에서는 동영상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어리소리와 넉스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겠죠. 어찌하면 어떤가는 신이 만들어내는 표상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가. 어린 눈이 스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니 눈은 오로지 마음을 볼 뿐 육체의 눈으로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다. 외부를 보지 않고서 마음에서 어떤가는 신이 만들어내는 표상을 보는 것이 안을 보는 것이다. 실제로 몸속을 보는 일을 안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어찌하면 어리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어리 귀가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내어 듣는 것이니 귀는 오로지 안을 듣는 것이지 육체의 귀로 외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밖을 듣지 않고서 어떤가는 신의 뜻을 듣는 것이 안으로 듣는 것이지 몸속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안을 듣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